마지막으로 저장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채소와 과일은 기본적으로 냉장에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냉장에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효소 작용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호흡률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신선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억제를 시킬 뿐이지 냉장 온도에 보관한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부패를 막아주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패가 지연되는 거죠. 신선도를 높게 보관하면서 부패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도 식품을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냉동도 마찬가지고 최대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런 신선도를 높게 보관하고 싶으시면 비닐봉투, 그러니까 마르지 않도록 비닐봉투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으셔가지고 냉장 저장하는 것이 최대한 신선하게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과일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얘는 냉장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열대과일을 저희가 냉장 온도에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한냉장애를 받아가지고 연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 온도보다 높은 온도나 특히 이제 실온에 저장을 하시면 훨씬 신선도를 유지하시고 또는 저장 기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열대과일,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대표적인 열대과일 뭐가 있어요? 바나나 있죠, 바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나나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12도에서 13도 정도 되시면 껍질이 흑변된대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효소 중에서 저온에서 활성화되는 효소의 활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반대로 이제 고온에서 활성될 수 있는 효소가 저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저온에서 활성화되는 효소가 이 까맣게 만들게 되면서 호흡을 방해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온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참 시원하게 먹기 어려운 과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시원하게 정말 드시려면 껍질 벗겨서 잠깐 넣었다가 뭐 갈아 먹거나 스무디 해 먹거나 그럴 때 이제 드시지 않는 이상 자체를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통째로 넣게 되면 아마 까맣게 되시는 걸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과일들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냉장 온도를 지켜서 저장을 하지만 열대 과일들은 이 연부 현상 때문에 반드시 실온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인 냉장 저장을 보셨다면 두 번째 CA 저장이 있어요. 과일도 채소와 마찬가지로 이런 CA 저장을 하시게 되면 호흡이나 대사작용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호흡률과 대사작용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억제된다는 건 결국엔 이제 또 어때요? 그 효소의 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CA 저장을 하게 되면 일단 이 호흡률과 대사작용이 억제되면서 따라오는 효과가 유기산이 이제 따라오는 결과죠. 효과가 아니라 유기산이 이제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과육이 연화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엽록소가 분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과실의 후숙이라든지 노화 현상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 저장을 했을 때는 장시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장 용기 중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가스를 보충해서 CA 저장하실 때는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선도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 CA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저장법 때문에 되도록이면 품질이 좋은 상태로 출하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과일 및 채소 및 과일류가 끝났고요. 이제 해조류 및 버섯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양이 적어가지고 얼른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해조류의 특성과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조류가 한 400여 종 정도 알려져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식용으로 이용하는 건 한 50여 종? 그러니까 400여 종 중에 식용은 몇 종이라고요? 50종 정도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 해조류는 기본적으로 그 난소화성 점질 다당류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말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한 식품이다 보니까 식용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독특한 맛도 있고 향기가 있어가지고 기호식품물의 가치도 굉장히 크게 하고요. 또 이게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원료다 보니까 또 해양 산업에 지대한 역할을 주는 게 또 이런 해조류 중에 어패류 외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해조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해조류를 가지고 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식품 가공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한천 같은 거 만드는 거, 또 알긴산 같은 것을 추출해서 공업에도 이용을 하고 또 여러 원료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용 가치가 상당히 크고 요즘에는 가축 사료라든지 또는 비료 이런 것들로도 해조류를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하죠, 해조류가. 해조류의 정의에 보시면 강합성을 통해 독립 영양 생활하는 바다에 분포하는 생물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크게 종류를 나누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살고 있는 수심의 깊이겠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까지 살고 있는 게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표면, 해수 표면에 살고 있는 게 이제 녹조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저열량 식품의 소재로서 증점제, 안정제, 뭐 사료로도 사용을 하고 또 어때요? 비료로도 사용이 되는 굉장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식품이 해조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조류의 종류와 특성을 좀 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 볼 게 바로 녹조류죠. 녹조류. 녹조류는 클로로필 색소, 또 카로티노이드계, 잔토필계 색소가 굉장히 함유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뭘까요? 그렇죠. 녹조류니까 녹색이어야겠죠. 그래서 파래, 청각, 클로렐라, 매생이 등이 여기에 이제 그 종류로 여기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파래 보시면 해안 근처 바위에 서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 근처에서 주로 서식하는 게 파래예요. 근데 이제 파래 자체로도 먹기도 하지만 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파래김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이나 전, 파래전도 많이 부쳐 드시죠. 장아찌 등의 조리에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파래 장아찌는 아직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청각. 청각은 얕은 바닷속에 조개 껍데기나 바위 암석 등에 붙어서 서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염장한 파래는 저는 못 봤고요. 염장해서 보관하기도 하는 것 같고 건조해서 저장하는 걸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이 청각을 넣어서 김치 고명으로 사용하죠. 또 아니면 그 무침이나 생것으로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시댁이 여수인데 결혼해서 제사에 갔더니 청각 나물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청각 건조된 걸 불려 놓으시면 그 불린 걸 가지고 이제 육수 넣어가지고 나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한 지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청각 나물을 만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청각 나물이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리는 하거든요. 제가 나물을
만들어요. 간도 다 봅니다. 그런데 상에 올라가면 딱히 그게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맛있게 드셔주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하나의 어떤 반찬으로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김치에 들어있는 청각도 먹긴 먹으니까 그래서 청각도 이런 녹조류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클로렐라. 클로렐라가 이제 한참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클로렐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능성 생물 소재로 각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식이섬유도 뭐 많고 무기질 비타민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조류인데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열량이면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단백질의 근본이 되다 보니까 환자들 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CGF라 그래가지고 클로렐라 그로스 팩터라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또 환자의 병을 빠르게 회복하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한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결국엔 그거죠. 이 필수 아미노산 이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렐라 국수, 클로렐라 쿠키 뭐 이런 것들 연구가 활발하게 보고가 되었죠. 왜냐하면 클로렐라 자체는 그냥은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성 그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 가공 식품들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그 해조류다 보니까 약간 기호성이 확실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클로렐라가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별로 인기 없는 소재였다면 사람들이 연구 활발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클로렐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먹이면 좋은 건강 기능성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도 뒤져보시면 클로렐라 제품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생이. 매생이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국의 재료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장흥인가? 장흥에서 장흥 특산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TV에서 본 것 같은데 숙취 해소라든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으로 많이 드셨는데 만두피라든지 어묵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생이 국수 클로렐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나 학술 검색 같은데 매생이 치시잖아요. 그럼 매생이 들어간 떡도 있고 뭐 클로렐라 만만치 않게 연구되어 있는 게 매생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해조류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수산식품이 올려인 것들은 제가 옆에서 봤지만 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것들이 들어간 것들에 비해서는 간능 평가를 했을 때 그닥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그 고유한 냄새와 비릿한 향과 맛을 잡아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드실 거면 그냥 원래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방법으로 충분히 섭취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갈조류. 갈조류는 클로로필 A와 C, 푸코잔틴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역, 다시마, 톳, 무자반 등이 있습니다. 미역은 뭐 대표 식품이죠. 저녁에 분포되어 있고 건조 또는 염장해서 유통하죠. 그래서 이제 완도, 기장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으로 드셨을 때 우리가 요오드, 철분, 칼슘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용 음식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미역국을 같이 끓여 먹는 재료도 다 다양합니다. 제일 특이한 게 그거죠. 제주도에 있는 갈치 미역국, 은갈치 미역국. 절대 제가 먹을 수 없는 약간 비위가 약하거든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은갈치가 아주 싱싱할 때 끓였기 때문에 비린내가 없으니까 드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넣어서 먹는 원료가 다릅니다. 미역은 뭐 미역 자체도 뭐
국으로도 먹고 쌈으로도 먹고 부각도 있고 연중 구입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다시마예요. 다시마. 다시마는 곰포나 해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 제주도, 먹산도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재배되고 있고, 또 다시마가 알긴산, 라미나린,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마 표면에 하얀 가루를 설명해 놨죠. 그게 뭐예요? 마니톨이에요. 이거는 당 알코올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는 이 마니톨이 당알코올이다 보니까 다시마에 무슨 맛을 줍니까? 그렇죠. 단맛을 줍니다. 그래서 이 흰 분말이 마니톨이고 이로 인해 단맛을 가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톳, 세 번째는 톳인데요. 톳은 그 칼슘이 우유보다 많아요. 예, 특이한 식품이에요. 우리가 우유를 칼슘의 근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칼슘이 우유보다 많은 해조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보다 많으니까 무슨 건강이 좋을까요? 그렇죠.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또 하나, 얘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철분. 철분이 시금치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럼 뭐 예방이 좋을까요? 철분하면 그렇죠.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그렇죠. 톳이 정말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아연 있죠. 아연이 많아요. 아연이 많다 보니까 면역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연이란다. 톳이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이제 톳이 이것도 이제 계절을 띠잖아요. 톳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톳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 톳을 사셔서 물에 불린 다음에 데쳐가지고 파란색으로 변하면 조리에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톳은 아마 무침으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두부 같은 거랑 같이 무친 것도 있고 콩나물 같은 거랑 무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톳이 가지고 있는 약간 미끈미끈한 물질 있죠. 얘가 굉장히 장의 연동 운동에 도움을 주고요. 톳 자체가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변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톳 많이 드시면 좋은데 톳도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얘는 언제 나는 게 좋냐면요. 언제 나는 게 부드럽냐면 봄에서 초여름 이때 나는 것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 시즌에 나는 톳을 구입하셔서 그때 그러니까 톳도 제철에 나올 때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조 톳을 많이 팔다 보니까 그때 못 드시면 이 톳 가지고 뭐 하면 드시겠어요? 요즘엔 식당 같은 데서 나오더라고요. 톳밥. 그렇죠? 밥에 넣어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뭐 무쳐 먹거나 샐러드로 먹거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건조 톳을 이용해서 톳밥을 이렇게 꾸준히 음용하시면 아연이나 이런 칼슘이나 여기 지워졌네요. 아연이나 칼슘, 철분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겠죠. 임산부한테 좀 추천하는 식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반은 제주도에서는 얘를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국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이나 무침, 그다음에 장아찌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자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자반이 이게 이렇게 흔한 식재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하시는 분 때문에 모자반을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는 일반 미역이나 이런 톳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지 모자반은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모자반도 연구를 해보니까 기능성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이걸 활용한 연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홍조류.
홍조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이 있고 우뭇가사리가 있죠. 김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좋아하는 그런 해조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있어요. 의외로 김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등이 많아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김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김을 어떻게 드시냐면 그냥 김 자체를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조미김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좀 염분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좀 제대로 드시려면 그대로 마른 김이나 조미되지 않은 김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좋은 김을 고르는 기준은 검은색으로 강택이 있고 불순물이 적고 잘 건조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김에는 칼슘이나 칼륨 등 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맛과 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칼슘이나 칼륨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질이나 무기질 같은 걸 섭취할 수 있는 기본 식품으로 김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뭇가사리는 이제 그 아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뭇가사리를 우리가 물에 넣고 푹 고아서 만드는 게 바로 한천입니다. 한천. 그래서 우리 우뭇가사리는 사실 뭘로 이용하는 게 이제 그렇죠. 바로 이 한천 제조의 원료가 바로 우뭇가사리예요. 이제 이 주성분이 아가로스, 그렇죠? 얘는 다당류예요. 그다음에 아가로펙틴,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뭇가사리를 만들고 있고요. 이 아가로스라는 성분이 젤 형성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로스가 바로 한천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죠. 여기 보이시죠? 젤 형성 능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한천의 응고성의 성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뭇가사리는 저희가 뭐 이 식용으로 한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한천의 응고성을 이용한 잼, 젤리, 그렇죠? 뭐 양갱 또는 스프 이런 거 제조할 때 스프 제조 시 첨가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이 우뭇가사리가 저열량 다이어트 식품.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는 먹어서 포만감은 주되 몸에 흡수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열량은 주되 흡수돼서 살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우뭇가사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뭇가사리는 이 우뭇가사리로 만들어진 이 한천이라는 게 식용도 됐다가 약용도 됐다가 연구용도 됐다가 공업용도 됐다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천의 조리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한천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흡수와 팽윤, 가열 융해,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응고, 이액 현상 이렇게 네 가지 조리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천은 우리가 물에 담그면 일단 물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한 다음에 팽윤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부피가 커지는 물의 흡수율과 팽윤의 정도가 무엇 때문이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그게 20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천의 종류라든지, 그러니까 이 팽윤에서 부피가 커지는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일단 한천의 종류, 그 다음에 물의 pH, 온도, 그 다음에 침지 시간 등에 따라서 이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한천과 실한천 같은 경우는 2시간 침지하면 80%의 물을 흡수하고요. 분말 한천 같은 경우는 10분만 침지하시면 80% 정도의 물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
흡수율에 따라서 또 부피가 바뀌니까요. 근데 이제 분말 한천 같은 경우는 이 10분 정도 침지하면 80% 정도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침지 시간에 따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이미 10분 안에 많은 양의 정도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2시간까지 할 필요 없겠죠, 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천의 종류에 따라서도 침지 시간이 달라지고 물의 흡수 80% 정도 물에 흡수하려면 이 각각의 한천의 성질을 보시고 그 한천을 선택하셨다면 침지 시간을 확인하시고 부피를 편윤을 시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천은 또 가열을 하게 되면 융해되는 현상이 있어요. 물하고 이미 이제 흡수와 팽행된 이 한천을 가지고 와서 물을 넣어서 가열을 하면 이제 물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플러스 물을 하게 되면 이제 융해가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천이 융해되는 온도를 알아야겠죠. 80에서 100도씨 정도면 융해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천의 농도가 낮을수록 빨라지고 온도도 낮아요. 온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 시 사용되는 한천의 농도가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조리 시 사용되는 한천의 농도는 여기 보시면 0.5에서 1.5%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농도가 2% 이상이 되면 융해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0.5에서 1.5%로 낮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도가 낮을수록 융해가 빠르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융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한천의 농도가 낮을수록 융해가 빠르고 온도도 낮아져요. 이제 한천의 농도를 0.5에서 1.5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융해를 할 때 또 같이 첨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첨가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보셔야 돼요. 가즙이나 설탕이나 파당금 같이 약간 단맛이 나는 것들을 넣게 되시면 이 한천의 농도가 2% 이하가 되게 먼저 물을 넣으시고 가열을 하셔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농축시킨 다음에 한천의 농도를 그 다음에 2%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걸 첨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농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2% 이상이 되면 융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하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농축시킨 다음에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건 저희가 이제 양갱 같은 거 만드실 때 이 현상이 필요하겠죠. 가열 융해의 특성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응고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응고는 이제 한마디로 융해된 한천을 다시 냉각을 하시면 이게 이제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갱 만드시려고 한천 넣고 물을 넣고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한천을 풀었어요. 풀은 다음에 이걸 다시 제가 지금 아까 계속 설명하면서 좀 헷갈리는 게 계속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되네요. 이게 지금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가열 융해에서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한천은 2% 이상이 되면 융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천을 사용하는 농도가 0.5, 그러니까 2% 이하로 낮을수록 융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천의 농도가 낮으면 온도도 낮다. 그 말은 무슨 융해 온도가 80에서 100도씨인데 100도씨까지 가지 않아도 한천이 융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융해하는 조건은 한천의 농도가 낮아야 돼요. 2% 이하. 2% 이하를 0.5에서 1.5로 줬다면 저는 이제 0.5를 추천을 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융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좀 제가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제가 좀 끊으려다가 연결하다 보니까 순간 다른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두 번째 줄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혼자 지금 혼돈을 느끼고 있나 봐요. 농도는 2%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0.5에서 1.5 사이일 때 훨씬 융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온도도 100도까지 가지 않아도 융해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응고는 이제 녹였으면 다시 이거를 단단하게 굳히는 게 응고잖아요. 그러면 융해된 한천을 냉각하는데 몇 도에서 냉각하는 게 좋느냐? 35도씨 부근에서 냉각을 하시면 점도도 증가하고 젤 형성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점도가 증가한다는 건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다는 건 이렇게 내가 그릇을 흔들어도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0.2에서 0.3%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 보수성이 강한 젤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한천은요, 농도가 낮을수록 정말 젤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젤을 형성을 했는데 보수성이 강한다는 건 젤 자체가 또 수분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는데 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먹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젤의 온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농도가 높으면 젤을 만드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젤의 강도도 커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온도도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첨가물에 의한 영향이 있어요. 설탕, 가즙, 우유, 파당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탕은 이 한천을 응고할 때 설탕을 넣게 되시면 점성과 탄력성과 투명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얘도 똑같죠. 설탕의 농도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젤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다음, 그럼 이제 내가 강도가 좀 높은 단단한 젤을 만들고 싶다. 그럼 설탕을 좀 많이 넣으시면 굉장히 달고 단단한 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천에다가 가즙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가즙에 있는 유기산이 있죠. 이 유기산이 분해가 되면서 가수분해로 인해서 젤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얘는 반대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똑같아요. 아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가즙이나 설탕이나 파당금을 첨가했을 때 융해를 하려면 이 먼저 농도를 낮게 잡고 가열해서 수분 증발시킨 다음에 농축한 다음에 다시 농도를 조절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융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엔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가즙 같은 걸 넣으시려면 융해가 잘 안 되니까 일단 한천을 60에서 70 정도로 낮은 온도로 가열한 후에 가즙을 첨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양갱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냥 한천만 갖고 설탕 넣고 만드는 양갱 말고요. 다양한 것들 뭐 오렌지 양갱 특히 이제 가즙이니까 딸기 양갱 이렇게 유기산이 있는 것들을 넣어서 양갱을 만드신다면 기본 양갱 만드는 거랑 넣는 그 이렇게 온도라든지 과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면 처음부터 섞어서 끓여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넣어서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양갱은 저희가 이제 이 투명도라든지 탄력성 때문에 사실 설탕을 어느 정도 첨가하지 않으면 양갱이나 젤리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달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너무 달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쓴맛 나는 것들을 넣어서 젤리나 양갱을 만들면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 자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유도 넣으시면 젤의 강도가 낮아져요. 왜냐면 우유에 있는 지방하고 단백질이 이 한천이 겔을 만드는 구조를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젤리 강도가 약해질 수가 없죠.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거 넣으실 때도 한천의 농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파당금이나 밤 고구마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얘네 자체의 비중이 높아서 한천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얘도 똑같아요. 한천 젤이 응고되기 직전 온도인 40도씨에 먼저 넣으셔서 잘 섞인 다음에 35도씨 부분에서 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40도씨 전하에서 첨가해서 섞은 후에 응고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한천하고 얘가 분리되니까요.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양갱이나 젤리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성의 이액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젤이 내부의 액체를 방출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말 그대로 이액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젤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이렇게 그 액체가 이 안에 젤을 딱 형성하고 있는 그 구조가 수축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액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액현상은 한촌 농도가 높거나 가열 시간이 길거나 젤을 저장하는 온도가 너무 낮거나 설탕량이 많을 경우에 이액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액현상은 한천 농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이상 한천 농도 1% 이상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도 어때요? 60% 이상 맞춰주시면 이액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액률 낮게 만들어 주려면 이 조건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천의 이용, 뭐 응고제를 이용할 때 이런 것들 만드실 수 있고 물성 유지제, 건조 방지제, 안정제, 농우제 같은 경우는 스프 같은 거 우리가 스프 분말 사셔가지고 물 넣고 끓일 때 걸쭉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한천도 그 안에 농우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버섯류 마지막으로 버섯인데요. 버섯은 담자균류에 속하는 고등균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섯은 송이, 양송이, 표고, 느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근데 이제 버섯은 기본적으로 특유의 향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식용되어 온 시절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대로부터 식용이 되었어요. 특히 버섯은 비타민 D, 여기 보시면 비타민 D2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비타민 D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또 저열량식품이에요. 이제 그 안에 버섯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뭐 버섯은 다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또 뭐 핵산 성분, 아데닌산, 구안인산을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칠맛을 주죠. 맛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대부분 건조해서 보관을 합니다. 표 13-1은 버섯류의 구성 성분이에요. 한번 참고하도록 하세요. 버섯의 종류는 교재에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모기버섯 이렇게 6가지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버섯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 챕터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